퇴직 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흔히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피로를 퇴직 후에는 마음껏 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죠. 저의 친구도 그러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바쳤고, 이제는 그 보답으로 평생 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는 퇴직을 앞두고도 늘 퇴직 후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진짜 마음껏 놀 거야. 그동안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 다 해볼 생각이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화려하게 펼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내와 함께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주말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SNS에는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골프장에서의 활기찬 모습이 가득 올라왔고, 나는 그가 퇴직 후의 삶을 정말 잘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의 밝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을 많이 다니느라 피곤해진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꿈만 같았지.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진짜 퇴직 후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달쯤 지나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지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어. 처음엔 아내도 나를 잘 챙겨주더니 어느 날은 넌 친구도 없고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퇴직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뭐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더라고. 처음엔 그냥 쉬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도 없이 그냥 놀겠다는 생각만 했으니 이제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대화를 들으며 나는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던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일상은 무료해졌고
자신이 가졌던 기대감은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에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금세 지루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제 지인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이제는 좀 쉬어야지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선배들이 퇴직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사람들 중 퇴직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아침마다 앞산에 올라가고 내려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산을 오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나마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넌 친구도 없냐? 나가서 좀 놀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퇴직자들과 모여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자랑하지만 정작 현재의 삶은 그 자부심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그들에게 큰 공허함을 남기고 결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까지 인식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철저히 준비된 이들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중학교 졸업 후 60세까지 일하면서 퇴직 후에도 협력사에서 5년을 더 근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결국 그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맞이한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쉬고 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접하는 고민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퇴직 후에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골프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즐기지 못했던 여가를 만끽하겠다며 골프용품을 새로 구입하고 매주 다른 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도 많았고, 날씨가 좋으면 하루 종일 필드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나던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차 골프를 치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라운드를 돌며 홀로 골프를 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해. 그는 골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 허전함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골프가 주던 설렘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골프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서도 점점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즐기려고 시작한 골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활동이 자신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골프나 여행과 같은 활동에 몰두하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들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을 통해 수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폴리텍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배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운다고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도배 업체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이 늘었고 1년 후에는 자신의 작은 도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이어가는 것은 퇴직 후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는 7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배관 작업을 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배관 기술을 배웠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말하길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그는 작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면서도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하수구 정비와 같은 기술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지인은 퇴직 후 골프와 여행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권력, 돈에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퇴직 후 정치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만 보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라며 답답해하던 그분은 결국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퇴직 후에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은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건강, 취미 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00~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 올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 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 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 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퇴직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오랜 지인의 결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축의금이며 교통비가 은근히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낯선 자리에서 서 있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꼭 가야 할 자리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여겼던 경조사 자리가 은퇴 후에는 왠지 더 망설여지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여기저기 날아오는 경조사 소식에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140만 원을 쓰고 있으며 결혼식에 11.2회, 장례식에 5.1회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조사비만 없어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은퇴 4년차 A씨분이 보낸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자신의 딸 아이 결혼식을 치르고 핸드폰에서 결혼식에 오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나둘 지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동안 써 오던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새 번호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는 친구들의 행위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하고 얼마 전 아들 결혼을 치르면서 비로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더니 퇴임하고 아들 장가를 보내자 식장 안은 썰렁했습니다. 그동안 지인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늘 느낀 점은 결혼식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목적이 온통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거두는 데 있지 않나 싶어 입맛이 씁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에 가면 혼주와 먼저 눈도장을 찍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예식 참석은 거의 생략한 채 축의금 내고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주말이나 주일 예식 또한 하객들에게 또 다른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 아직은 감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주인 제가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청한 까닭은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격조해 보지 못한 얼굴들을 이번 기회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핑계 삼아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손님으로 참여하는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금액보다는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훨씬 귀했습니다. 그런데 꼭 와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던 지인이 끝내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도 괜히 연락했나 싶은 후회와 함께 서운함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었는데 착각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난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액수부터 생각하고 경조사비만 보내면 도리는 다 했다고 생색냈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가까운 몇 사람이 증인이 되고 가족 단위의 작고 조촐한 그런 결혼식으로 결혼 문화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앗이란 의미로 이해되는 축의금 역시 결혼 축하 의미로 낸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야 옳지 않을까요? 구워준 돈처럼 되돌려 받고자 기를 쓰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저 역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오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더는 여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연이든 먼 인연이든 한번 맺은 인연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법인데 만나면 헤어진다라는 회자 정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정승 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역 때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얼굴을 비출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비춘다면 얼마를 하고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 경조비는 대개 관계의 경중으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직장인보다 경조사비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한 번에 내는 평균 축의금이 7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며칠 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한국의 유별난 경조사비 문화를 두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조기 퇴직, 늦은 결혼 풍조 등의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조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전후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의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퇴직 후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명 연장 또한 부의금 부담을 은퇴 후 시점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친구나 친지의 부모도 사정이 비슷하니 은퇴 후 부의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눈 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이 있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부조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사의 하나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조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록을 보면서 정을 보낸 모두에게 감사하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뜻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물부조보다 말부조가, 말부조보다 몸부조가 더 뜻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축하해주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의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밀렸던 혼사 소식이 물밀듯이 날아옵니다. 여기저기 날아오는 경조사 소식에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140만 원을 쓰고 있으며 결혼식에 11.2회, 장례식에 5.1회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조사비만 없어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은퇴 4년차 A씨 분이 보낸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자신의 딸 아이 결혼식을 치르고 핸드폰에서 결혼식에 오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하나둘 지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동안 써 오던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새 번호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는 친구들의 행위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하고 얼마 전 아들 결혼을 치르면서 비로소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밥 한 번 먹자고 줄을 서더니 퇴임하고 아들 장가를 보내자 식장 안은 썰렁했습니다. 그동안 지인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늘 느낀 점은 결혼식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목적이 온통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 거두는 데 있지 않나 싶어 입맛이 씁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에 가면 혼주와 먼저 눈도장을 찍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예식 참석은 거의 생략한 채 축의금 내고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주말이나 주일 예식 또한 하객들에게 또 다른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 아직은 감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주인 제가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청한 까닭은 축의금도 축의금이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격조해 보지 못한 얼굴들을 이번 기회에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핑계 삼아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손님으로 참여하는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경조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 보니 금액보다는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훨씬 귀했습니다. 그런데 꼭 와줄 것으로 믿고 기대했던 지인이 끝내 결혼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도 괜히 연락했나 싶은 후회와 함께 서운함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었는데 착각이었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난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액수부터 생각하고 경조사비만 보내면 도리는 다 했다고 생색냈던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가까운 몇 사람이 증인이 되고 가족 단위의 작고 조촐한 그런 결혼식으로 결혼 문화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앗이란 의미로 이해되는 축의금 역시 결혼 축하 의미로 낸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야 옳지 않을까요? 구워준 돈처럼 되돌려 받고자 기를 쓰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저 역시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오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더는 여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연이든 먼 인연이든 한번 맺은 인연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법인데 만나면 헤어진다라는 회자 정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경조사에 대한 고민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 집계가 죽으면 정승 집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걷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단행하지만 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역 때도 그렇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경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얼굴을 비출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비춘다면 얼마를 하고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 경조비는 대개 관계의 경중으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직장인보다 경조사비 씀씀이가 큰 편입니다. 한 번에 내는 평균 축의금이 7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며칠 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한국의 유별난 경조사비 문화를 두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경조사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 안 한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지출을 후일을 위한 투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혼주나 상주의 사회적 관계를 가늠하는 분위기도 경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조기 퇴직, 늦은 결혼 풍조 등의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경조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전후입니다. 그에 반해 자녀의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퇴직 후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명 연장 또한 부의금 부담을 은퇴 후 시점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친구나 친지의 부모도 사정이 비슷하니 은퇴 후 부의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행사 때 이웃이나 친척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보태 일을 잘 치르도록 돕고 자신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는 상부상조의 품앗이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품앗이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현금 박치기, 눈 도장 찍기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조사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수많은 이웃과 친구, 친척들이 있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조에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해야 합니다. 부조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인생사의 하나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조사 부조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록을 보면서 정을 보낸 모두에게 감사하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뜻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물부조보다 말부조가, 말부조보다 몸부조가 더 뜻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축하해주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상 일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경조사의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3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장소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고 입구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반가운 인사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변함이 없다. 그대로네. 모두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
젊은 시절의 장난스러운 호칭을 부르며 서로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반짝이는 외제차 키를 일부러 테이블 위에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아, 요즘은 그냥 2차로 다니는데 국산차는 이제 불편해서 못 타겠더라. 순간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쪽 테이블에서는 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어. 아, 축하해줘야 돼. 그래? 대단하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취업 준비로 몇 년째 고생 중이었으니까요. 분위기는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환한 웃음과 반가움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 어쩐지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몇몇 친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동창 모임은 불편해. 또 가야 할까? 동창 모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행동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사실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있고 누가 조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옷차림이나 태도 혹은 함께 이야기하는 몇 마디로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값 자랑이죠. 첫 모임에서 오늘 내가 쏠게 하면 모두가 고맙다고 박수를 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훈훈해지고 다들 즐겁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까지 계속 본인이 계산을 맡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은 저 친구는 일부러 과시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무심한 듯 지갑을 열면서 일부러 두툼한 카드 지갑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소매에서 살짝 드러내 보이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차키를 툭 올려놓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 대화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데, 이런 씁쓸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은 결국 다음 모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 자랑은 자랑하려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움츠러들게 합니다. 동창 모임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돈 자랑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자리는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대 붙었어. 우리 딸 이번에 해외 유학 갔어. 말하는 쪽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아직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이 문제로 상처를 안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은
칼처럼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이야기는 기쁨의 주제보다 비교와 상처의 주제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자식 자랑은 본의 아니게 친구를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 늘어놓는 대신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게 낫습니다. 무심한 듯 꺼낸 자식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오래도록 남는 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불편한 건 배우자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를 모임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도 반갑고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우리 집사람은 뭐든 잘해. 아내가 웃으며 우리 남편은 요즘도 새벽마다 운동하고 집안일까지 다 해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혼자 온 사람들은 순간 위축됩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알콩달콩한 자랑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배우자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마저도 겸손하게, 간단하게. 사랑은 집에서 충분히 나누면 됩니다. 동창 모임은 그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건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어떤 모임은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금세 그 사람 이야기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쟤 요즘 사업 망했다더라. 아직도 혼자래.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오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웃음을 얻고 뒷담화로 친밀감을 쌓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상이 그 친구였다면 내일의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험담은 모임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독입니다. 오래가는 모임일수록 선한 기억을 나누고 칭찬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결국 사람을 다시 부르게 하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를 깨는 언행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에 불이 붙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농담이 오갑니다. 너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아직도 그런 거 해.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집니다. 모임은 즐겁자고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몇 마디가 이어지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긴장감만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남을 기분 좋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즐겁게 웃고 나가는 자리여야 다시 모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동창 모임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건 바로 경쟁심과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고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어디까지 왔나 하고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배우자 자랑도 결국은 나 아직 괜찮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험담도, 무리한 농담도 사실은 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은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왜곡되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랑 대신 나눔, 험담 대신 칭찬. 자식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 아이 자랑 대신 친구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세요. 배우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잘난 척하기보다 친구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칭찬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내가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여서 보기 좋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읽히고 싶어 합니다. 내 변화를 알아봐주고 내 노력을 칭찬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움직입니다. 동창 모임은 결국 내 인생의 브리핑 자리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으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떠든 기억 하나면 그 모임은 오래갑니다. 모임에서 진짜 남는 건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가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과 위로받았던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자랑은 줄이고 편안함을 주는 배려는 늘려라.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당신이 있는 자리는 늘 다시 찾고 싶은 자리, 오래 기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참여하게 된 모임까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가 있는 밴드 모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적어도 월회비 정도를 걷는 모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모임 몇 개 정도에 발을 들여놓고 계신가요? 또 회비를 내면서까지 남아있는 모임에는 왜 계속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임은 기분풀이나 물질적 이해관계 동기로 형성됩니다. 아직도 그 진정성이나 가치, 필연성 정당함을 무시 못할 모임도 많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거칠에 가벼운 모임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은 이미지 자기 내세우기 경연장 같습니다. 허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타인의 자기 인정에 목매다는 경우도 있고 진원보다 감언이 넘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의 이야기, 혹은 남의 뒷담화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젖어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쌍욕을 내뱉어 보기도 하며 마구 화를 내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상대와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을 흠뻑 나눈 시간은 고스란히 헤어져도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정들이 신체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느낌이 자주 든다고 느껴지시면 그 모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임보다는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으로 최근 속상했던 경험으로 동창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겸사겸사 다녀왔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한쪽에서 가슴 치고 들었다며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아들 때문일 거라 하시면서 언제부터인가 본인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많은 자리는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을 한두 가지쯤 안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지로 들춰지는 상황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직장인이 퇴직할 즈음의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낙방하거나 출근할 회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데도 다른 이의 자랑을 들으면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퇴직자는 경제적 고민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두 번째 세상살이는 더 힘겹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에 걸린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동창회를 다녀온 후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자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의 아픔은 같은 퇴직자가 아니면 가까운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더더욱 나를 드러내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고 내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보거나 찬찬히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관심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떠밀려 나오는 심경을 누가 알까요? 혹여 퇴직자 자신의 헛헛함을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으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결코 나와 다르지 않을 동료의 심정도 헤아려 보세요. 세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시기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회식비를 반 낸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차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모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임은 노년에도 능동적인 두뇌 활동을 유도하며 지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마음이 활기차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유익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모임. 나이가 들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임은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소통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임은 건강을 유지하며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 대비 혜택이 높은 모임, 건강에 이로운 활동 등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임보다는 자기 케어를 중시하며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세요. 나의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나가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가는 반면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한 동료를 위로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에 나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맞서기보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대화의 중심을 긍정적인 주제로 돌리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처하는 또 다른 예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다소 어색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